저는 미친 사람처럼 홀린 듯 이혼한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그 알량한 미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여보세요? 나야. 내 결혼식 와줄 거지? 제 비겁한 물음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축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억누르는 고통 섞인 신음이었습니다. 못 가. 나 지금 산부인과야. 뭐? 어디라고? 방금. 네 아들 낳았거든. 그러니까 결혼 축하는 니들끼리 해. 뚜둑. 전화가 끊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버진 로드가 아니라 피냄새 진동하는 분만실 앞이라는 것을요. 신부의 비명과 하객들의 경악을 뒤로 한 채 저는 식장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독한 악연은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결혼식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처절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려함의 극치였다.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시릴 만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KJ그룹의 후계자 강도준 사장의 결혼식이 열리는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로비 끝까지 늘어선 화환들의 향기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동했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인공적인 번개를 만들어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악수를 나누며 짓는 가식적인 미소,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 화려한 쇼의 주인공인 신랑 강도준의 표정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최고급 턱시도는 그의 완벽한 피지컬을 돋보이게 했지만 도준에게는 그저 숨통을 조이는 갑옷일 뿐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는 대신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액정 위에서 깜빡이는 이름 석자, 이연서, 지우지도 차단하지도 못한 채 10개월을 묵혀둔 이름이었다. 도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사장님, 이제 입장하셔야 합니다. 사회자가 오프닝 멘트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쪽은 벌써 대기 끝났고요.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재촉했다. 도준은 말없이 한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도준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이 문을 열고 식장으로 들어가 최유라의 손을 잡는 순간 이연서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서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원히 삭제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완벽한 권력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그 여자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듣고 싶은 걸까? 미련일까? 아니면 내가 버린 남자가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재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유치한 복수심일까? 도준은 자신의 감정을 정해 내리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건조한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종료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이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솜처럼 축 처져 있으면서도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뒤로 웅성거리는 기계음과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다. 도준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짐짓 태어난 척
오만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나야. 번호는 안 바꿨군. 오늘 내 결혼식인 건 알고 있지? 청첩장 보냈는데. 안 올 건가? 스스로 뱉고도 역겨울 만큼 비겁한 질문이었다. 차라리 와서 깽판이라도 쳐주길. 식장을 뒤집어 엎고 나를 붙잡아 주길.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을 엎을 명분이라도 만들어주길 바라는 추악한 마음이 도준의 무의식 저변에 깔려 있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고통을 참는 듯한 신음이 섞인 그 숨소리에 도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못 가. 연서의 대답은 단호했다. 못 간다고? 핑계치고는. 나 지금 산부인과야. 방금 애 낳았어. 순간 도준의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주변의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고 오직 그 말만이 귓가에 윙윙거렸다. 산부인과? 애를 낳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라니? 누구 애를? 도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다고. 축하는 니들끼리 해. 잠깐, 이연서. 누구 애냐고 묻잖아. 대답해. 뚝. 전화가 끊겼다. 매정하게 끊어진 수화기를 쥔 채 도준은 멍하니 서 있었다. 10개월.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 숙려 기간이라는 명분 아래 가졌던 그날 밤. 시기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때였다. 끊어진 전화기 너머 잔상처럼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도준의 뇌리를 스쳤다. 응애, 응애. 아주 작은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도준은 복도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장님? 입장곡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재촉하며 도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도준이 고개를 확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신랑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살기 등등한 눈빛이었다. 도준은 비서실장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차 대기시켜. 네. 사장님, 그게 무슨. 지금 시작했습니다. 주례 선생님도 올라가셨고. 당장 차 대기시키라고. 내 차 가져와, 빨리. 고함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하객들이 놀라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준은 웨딩홀 입구가 아닌 출구 쪽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사장님. 비서실장의 비명 같은 외침을 뒤로한 채 웅장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식장 안에는 끝내 신랑이 입장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당황하여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했고 버진 로드 끝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최유라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쿠구구궁. 검은색 세단의 엔진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도준은 도심의 아스팔트를 찢어발길 듯이 엑셀을 밟았다. 속도계 바늘은 이미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16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번쩍, 번쩍. 과속 단속 카메라의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지만 도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나 애 낳았어라는 연서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10개월. 10개월 동안 나를 속였어? 도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가죽 핸들 커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이라면? 연서가 나 몰래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숨어 지냈다면? 알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묘한 희열이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의 몸에서 그는 조수석에 놓여 있던 고급스러운 청첩장을 집어들었다. 신랑 강도준, 신부 최유라.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이 역겨웠다. 그는 청첩장을 한 손으로 구겨서 창문을 내리고 밖으로 던져버렸다.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종이 뭉치를 보며 도준은 핸즈프리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위치 추적했어? 병원 어디야? 네, 사장님. 헉헉? 성북구에 있는 제1산부인과입니다. 지금 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뒷목 잡고 쓰러지시기 직전이고 그딴 건 알아서 수습해. 하객들한테 돈을 뿌리든 무릎을 꿇든 알아서 하라고. 도주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 지금 당장 사람 시켜서 유아용 카시트 구해와. 네. 카시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멍청하게 들려왔다. 도주는 답답함에 핸들을 쾅 내리쳤다. 토 달지 말고 사오라면 사와. 최고급으로. 제일 비싸고 안전한 걸로 구해. 지금 당장 내 차에 설치할 거니까. 아니, 사장님. 지금 어디 백화점을 가도 매장을 통째로 사든 문을 부수고 가져오든 해. 30분 내로 병원 앞으로 안 가져오면 사표 쓸 각오하고. 도주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앞을 가로막는 트럭을 향해 경적을 길게 울리며 칼치기로 추월했다. 지금 그에게는 법규도 상식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확인해야 했다. 내 핏줄이 맞는지. 도준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산부인과였다. KJ그룹의 지정병원인 강남의 특급 병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허름한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조차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턱시도 차림의 도준이 병원 로비로 뛰어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다. 땀으로 젖어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흐트러진 보타이, 그리고 누구 하나 죽일 듯 살기 등등한 눈빛. 누가 봐도 결혼식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연 있는 신랑의 모습이었다. 이연서 산모 어디 있습니까? 도준이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다. 데스크의 유리가 찌릿하게 울렸다. 간호사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산모님, 302호에. 도준은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복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놀라서 길을 터주었다. 302호. 도준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벌컥?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좁고 낡은 1인실. 그곳 침대 위에 연서가 힘없이 누워 있었다. 방금 출산을 마친 듯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다 터져 있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녀의 팔은 앙상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바로 옆. 투명한 플라스틱 아기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연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도준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아니, 놀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건조하고 싸늘했다. 진짜 왔네. 미친놈. 연서가 힘 빠진 목소리로 피식 웃었다. 도준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갔다. 구두굽 소리가 병실 바닥을 날카롭게 때렸다. 그의 시선은 연서가 아닌 그 옆에 아기 침대에 꽂혔다. 하얀 속삭이에 쌓인 작은 생명체. 아직 눈도 뜨지 못한 붉은 얼굴이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도준은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아기 침대 난간을 잡았다.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의 어릴 적 앨범에서 수백 번은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유독 짙은 눈썹 라인,
고집스럽게 다물린 인매, 심지어 귓바퀴의 모양까지 자신을 붕어빵처럼 쏙 빼닮아 있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다.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내 아들이야. 도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이 작은 생명체가 내 핏줄이라니. 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내 아이라니. 도준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벅찬 감동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였다. 곧바로 지독한 배신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감히 내 아이를 숨겨 나를 속이고 이 아이를 혼자 가지려 했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로 키울 수 있는 아이를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몰래 낳아?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서를 노려보았다. 누구 씨냐고 안 물을게. 내 씨니까. 도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연서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착각하지 마. 너랑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 눈이며 코며 누가 봐도 강도준 아들인데 상관이 없어. 10개월 전 그날 밤 생긴 애잖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내 눈은 못 속여. 도준의 고함 소리에 놀랐는지 곤히 자던 아기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연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급히 아기를 토닥였다. 조용히 해. 애 놀라잖아. 나가. 제발 좀 꺼져.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도준은 목을 조여오던 보타이를 뜯어내듯 풀어서 바닥에 패대기 쳤다. 비서가 지금 카시트 사오고 있어. 그거 오면 바로 이동한다. 연서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다. 뭐? 이동이라니? 나 아직 퇴원 수속도 안 했어. 몸도 못 가누는데 어딜 가? 내 집, 내 펜트하우스? 미쳤어? 내가 거길 왜 가? 그럼 이 곰팡이 핀 병실에 내 아들을 계속 둬? 아니면 그 좁아터진 내 월세방으로 데려가게? 쥐새끼 나올 것 같은 그 방에서 내 핏줄을 키우겠다고? 도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서의 가장 아픈 부분, 가난과 무능력을 정확히 찔러왔다. 싫어. 내 아이야. 내가 알아서 해. 고집 부리지 마. 싫으면 법적으로 해줄까? 양육권 소송.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준이 연서의 침대 난간을 짚으며 몸을 숙였다. 그림자가 연서를 덮쳤다. 빚더미에 앉은 무직자, 엄마랑 KJ그룹 총괄 사장 아빠. 대한민국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 명 붙여서 널 아동학대 방임으로 고소하고 양육권, 친권 싹 다 박탈하는 거? 나한테는 일주일도 안 걸려. 너 진짜 악마구나.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도준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짐짓더 차갑게 표정을 굳혔다. 선택해. 얌전히 내 차에 탈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아이 뺏기고 쫓겨날 건지.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해. 아이 뺏기고 싶지 않으면. 그때였다. 복도 밖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분노를 가득 담은 질주였다. 강도준, 어디 있어? 나와. 익숙한 목소리. 최유라였다. 30분의 시간차. 도준이 출발한 뒤 상황을 파악하고 도준의 차에 부착된 GPS를 추적해 쫓아온 것이다. 벌컥? 병실 문이 다시 한번 부서질 듯 열렸다. 엉망으로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질질 끌며 머리는 산발이 된 유라가 들이닥쳤다. 그녀의 눈은 번져버린 마스카라 때문에 팬더처럼
검게 물들어 있었고 살기로 번들거렸다. 오빠 미쳤어? 식장을 버리고 도망을 가? 기자들이 다 깔려 있는데 나를 무슨 꼴로 만들 작정이야. 유라의 악에 바친 비명이 좁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주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겁에 질려 아기를 감싸안은 연서와 그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라가 도준의 팔을 잡아채며 소리쳤다.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이 여자가 뭔데? 이깟 여자가 뭐라고 결혼식을 망쳐.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털어내듯 뿌리쳤다. 내 핏줄 문제야. 넌 빠져. 도준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병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서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고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황금으로 만든 감옥의 문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KJ 그룹 본사 55층 사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강도준 사장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서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지시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병원에서 특급으로 처리해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비서실장은 도준이 당연히 봉투를 뜯어볼 것이라 생각했다. 결혼식까지 업고 데려온 아이가 진짜 핏줄인지 확인하는 것은 재벌가에서 숨 쉬는 것보다 당연한 절차였으니까. 하지만 도준은 봉투를 집어들더니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안 보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필요 없어. 도준이 딱 잘라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내 눈이 확인했고 내 심장이 반응했어. 종이 쪼가리에 적힌 숫자 노름 따위 필요 없다. 그 녀석은 내 아들이야. 도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으로 병실에서 보았던 아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 그리고 10개월 전 이혼을 앞두고 연서와 나누었던 뜨거웠던 체온의 기억. 모든 퍼즐은 완벽했다. 그보다 지시한 건 처리했나? 도준이 눈을 뜨며 물었다. 비서실장이 즉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네. 성북구 월세방 말씀이시죠? 지금 현장팀이 도착해서 정리 중입니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10평 남짓한 옥탑방. 연서가 10개월간 숨죽여 살며 아이를 기다렸던 공간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우직근. 사내 하나가 낡은 서랍장을 들어 밖으로 내던졌다. 연서가 아이를 위해 당근마켓에서 하나둘 사 모았던 베네쩌고리, 손싸개, 젖병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장님 지시입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 쓰레기장으로 보내. 현장 팀장의 지시에 인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연서의 옷가지와 낡은 가계부, 밤새 울며 썼던 태교 일기장까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연서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공간이 도준의 권력 앞에서는 치워버려야 할 오점일 뿐이었다. 아니, 세입자 허락도 없이 이러면 신고할 거야.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들자 팀장이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아주머니 앞치마 주머니에 꽂아주었다. 밀린 월세
위약금,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넉넉히 넣었습니다. 입 다물고 계시죠? 봉투 두께를 확인한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전화기를 내렸다. 아니 뭐, 아기 엄마가 워낙 형편이 어려워 보이긴 했어. 좋은 데로 가는 거면 다행이고, 돈 앞에서 순식간에 바뀌는 태도, 그것이 도준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연서의 흔적은 그 옥탑방에서 깨끗이 지워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도준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연서는 억지로 미움을 삼키고 있었다. 젖을 먹이려면 뭐라도 먹어야 한다는 간호사의 타박 때문이었다. 도준은 비서를 시켜 침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연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정산서, 그리고 계약서. 도준이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연서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채무 변제 확인서. 연서가 친정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빌렸던 5천만 원, 그리고 밀린 월세와 각종 공과금까지 모든 빚이 전액 상환 처리되어 있었다. 상환자는 강도준. 내 빚 다 갚았어. 이제 넌 빚쟁이한테 쫓길 일 없어. 누가 갚아달라고 했어? 내가 갚을 수 있어.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꽃집 알바하면서, 아니면 식당 설거지. 갓난애 없고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나? 도준의 차가운 일갈에 연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도준은 다음 서류를 펼쳐 보였다. 동거 및 양육계약서. 계약 내용은 간단해. 기간은 딱 2년이다. 2년?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만 내 옆에 있어. 젖될 때까지만 엄마 노릇하라는 거야. 그 뒤엔 널 놔주지. 양육권 포기 각서 쓰고 떠나면 돼. 물론 위자료는 평생 놀고 먹을 만큼 줄 테니까. 연서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이를 돈 받고 팔라는 거야? 나더러 시바지 노릇이나 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친엄마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거야. 내가 그 옥탑방에서 애를 키우면 그 애가 겪을 가난과 멸시. 그거야말로 아동학대 아니야? 내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로 키울 거야. 넌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도준은 볼펜을 꺼내 연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연서가 볼펜을 던지려 하자 도준이 나직하게 쐐기를 박았다.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살던 그 옥탑방, 아까 내가 짐 다 빼버렸으니까. 뭐? 집주인한테 돈 주고 정리 끝냈어. 내 짐은 다 폐기 처분했고, 그러니까 넌 이제 갈 곳 없어.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서명해. 연서는 멍하니 도준을 쳐다보았다. 돌아갈 곳마저 없애버렸다. 철저한 퇴로 차단. 이 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냉혈한. 연서는 고개를 돌려 아기 침대를 보았다. 새근거리는 숨소리.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나는 쫓겨나고 아이만 저 늑대 같은 인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다. 우주야. 엄마가 미안해. 연서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서명했다. 사각, 사각.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제사를 긁는 것처럼 아팠다. 도준은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겨 비서에게 넘겼다. 잘 생각했어. 이동 준비해. 병원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 밴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어맨이 문을 열자 연서는 익숙한 풍경에 숨이 턱 막혔다. 도준이 결혼 생활 내내 타고 다니던 그 차였다. 차 안의 가죽 냄새, 묵직한 공기청정기 소리까지 지긋지긋하게 익숙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뒷좌석에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유아용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도준이 연서의 등을 떠밀었다. 연서는 간호사가 안고 나온 아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눕혔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칭얼거리지 않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점점 익숙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남동 언덕길. 3년 동안 연서가 갇혀 지냈던 그 황금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연서는 멀미가 날 것 같아 눈을 질끈 감았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80평형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하얀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 3명이 일렬로 서 있었다. 그중 가장 나이 지긋한 박 여사가 연서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다녀오셨습니까,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박 여사는 연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혼하고 쫓겨나듯 나갔던 전 안주인이 1년도 안 돼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뭐해? 짐 안 받아들이고. 도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여사가 허둥지둥 연서의 짐가방을 받았다. 오,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건강은 좀. 그냥 연서 씨라고 부르세요. 저 이제 사모님 아니에요. 연서가 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을 훑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압적인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그림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자신이 숨죽여 울던 그 공간이 변한 것 없이 그대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천장에 달린 검은색 돔 형태의 CCTV뿐이었다. 방은 2층 서재 옆방 손님방이었던 곳. 도준이 턱짓으로 2층을 가리켰다. 안방은 내주지 않겠다는, 너는 철저히 계약관계일 뿐이라는 성극기였다. 알아. 안내 안 해도 돼. 연서는 익숙하게 2층으로 향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발목을 잡는 듯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유배지였다. 같은 시각 최유라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잉, 지잉. 책상이 파쇄기가 신경질적인 소음을 내며 종이를 삼키고 있었다. 유라가 갈아버리고 있는 문서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 자궁 적출 수술 소견서와 불임 진단서였다. 종이가 국수가닥처럼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유라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강도준, 이혼한 전처를 다시 집에 들여 나를 개망신 주고. 유라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털어넣고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브로커를 통해 거금을 주고 산 임신 진단서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정교하게 조작한 초음파 사진이었다. 내 자리는 뺏길 수 없어. 그 애, 내 아이로 만들 거야. 이연서, 너만 사라지면 돼. 유라는 핸드백에 위조된 서류를 챙겨 넣었다. 그녀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삐빅, 삐비빅, 띠리링.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던 연서가 깜짝 놀라 현관을 쳐다보았다. 이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뿐인데 들어온 사람은 최유라였다. 어제 병원에서와 달리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화려한 트위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당당하게 들어와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박 여사가 쪼르르 달려나와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어머, 문이 바뀌었네. 어머님이 번호 안 알려주셨으면 못 들어올 뻔했어. 장 여사 도준의 모친가 유라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다. 2층에서 내려오던 도준이 유라를 보고 인상을 확 구겼다.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래.
남의 집에 어머니가 가보라고 하셨어. 내가 미쳐서 쫓아냈던 전철을 다시 집에 들였다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걱정이 태산이시더라. 유라는 도준을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연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연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꼴이 그게 뭐니? 전냄새나게. 여기서 살던 때랑 아주 딴판이네. 옛날엔 그래도 재벌가 며느리 흉내는 내더니 이젠 완전 식모가 다 됐어. 연서는 아이를 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유라의 말대로였다. 자신은 초라했고 유라는 당당했다. 손님 오셨는데 뭐해? 물이라도 한 잔 떠와야지. 박 여사님 바쁘신 거 안 보여? 유라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턱으로 부엌을 가리켰다. 명백한 하대였다. 연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도준 앞에서 더 비참해지기 싫어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으윽. 하지만 일어나려는 순간 골반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출산한 지 겨우 이틀. 산후풍이 든 몸이 비명을 질렀다. 연서가 아이를 안은 채 휘청거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이봐. 도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뛰어내려왔다. 괜찮아? 아이는? 도준은 연서와 아이를 동시에 살피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러고는 유라를 향해 맹수처럼 고개를 돌렸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애 낳은 지 이틀 된 사람한테 물 심부름을 시켜? 내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오빠 지금 이 여자 편드는 거야? 식장 버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대놓고 첩질을 하겠다고? 말 조심해. 이 사람 내 아이 엄마야. 그리고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손님은 너야, 최유라. 아니, 넌 손님 자격도 없어. 불청객이지. 도준의 고함에 유라가 움찔했다. 도준은 연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유라를 노려보았다.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안주인 행세하면 그땐 가만 안 있어. 경호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유라는 분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도준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두고 봐. 후회하게 될 거야. 유라는 핸드백을 챙겨 쫓겨나듯 현관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도준은 잡고 있던 연서의 어깨를 판 놓았다. 쑥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퉁명스러운 목소리였다. 착각하지 마.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치면 애 보는데 지장 있으니까 그런 거야. 도준은 차갑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연서는 보았다. 유라에게 소리칠 때 미세하게 떨리던 도준의 주먹을, 그리고 자신을 부축할 때 느껴졌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단단하고 따뜻했던 손길을. 밤 11시. 펜트하우스는 고요했다. 도준은 서재 책상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다. 표지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아기 발달 백과라고 적혀 있었다. 냉철한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그가 형광펜까지 써가며 육아 서적을 밑줄 그어 읽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었다. 신생아는 온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24도, 50%. 도준은 중얼거리며 책상 한쪽에 놓인 태블릿 PC를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연서의 방 내부가 흑백 CCTV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연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며 잠들어 있었다. 예전에는 부부 침실에서 함께 누워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도준은 화면 속 연서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왜 도망갔어? 그냥 나한테 말하지.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도준의 눈빛이 집착과 애정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화면 속 연서를 밤새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수집품을 감상하는 수집가처럼
혹은 짝사랑하는 여자를 훔쳐보는 소년처럼.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길쭉한 대리석 식탁에는 호텔 조식 뷔페 뺨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도주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연서는 아이를 바운서에 눕혀놓고 깨작깨작 샐러드를 먹고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가 연서의 눈치를 보며 미역국을 슬그머니 밀어주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가 문을 열자 또다시 최유라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든 채였다. 아침부터 또 뭐야? 도준이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접었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은 어제와 180도 달랐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오빠,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우리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이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헛소리 말고 나가. 이거 보고도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유라는 핸드백에서 검은색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다. 콩알만 한 아기집이 찍힌 사진이었다. 도준의 시선이 사진에 꽂혔다. 연서도 샐러드를 집던 포크를 멈췄다. 이게 뭐야? 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축하해, 오빠. 나 임신했어. 5주래. 우리 아기야. 쿵. 도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엎어졌다. 검은 커피가 하얀 식탁볼을 적시며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도준은 놀란 게 아니라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무슨 개소리야. 임신? 누구 애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뭐, 너랑 나 비즈니스 약혼이야.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는데 무슨 임신을 해? 내가 성령으로 잉태라도 시켰다는 거야? 도준의 차가운 반박에 연서가 놀란 눈으로 도준을 쳐다보았다. 도준이 다른 여자와 잤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당황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도준의 팔을 잡았다. 오빠 왜 그래? 기억 안 나? 2달 전 호텔 라운지 파티 끝나고 오빠 만취했던 날. 그날 오빠가 내 방으로 왔잖아. 너무 취해서 기억 못하는구나. 나는 그날이 우리 첫날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라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였다. 도준의 기억 속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그날 밤을 파고든 악랄한 수였다. 도준은 입을 다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말 그랬던가? 이제 오빠한텐 아들이 2이나 생겼네. 연서 씨 아기랑 내 뱃속의 아기. 유라가 연서를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연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준은 혼란스러움에 주먹을 꽉 쥐었다. 평화로운 아침 식탁 위에 떨어진 핵폭탄. 거짓으로 빚어낸 유라의 임신 선언이 이제 막 시작된 도준과 연서의 위태로운 동거를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는 엎어진 커피잔이 만들어낸 갈색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최유라가 던져놓고 간 초음파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도준은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사진을 노려보았다. 검은 배경 속에 찍힌 콩알만 한 하얀 점. 저게 내 아이라고? 내 핏줄이 또 있다고? 거짓말이야. 도준이 나직하게 뇌까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2달 전 그날 밤의 기억은 필름이 끊긴 듯 칠흑같이 깜깜했다. 하지만 유라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다. 그 뻔뻔함이 오히려 도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술김에 실수를 한 거라면? 비서실장,
도준이 거실 구석에 대기하던 비서실장을 불렀다. 예, 사장님. 병원 알아봐. 내 주치의가 있는 KJ 대학병원으로 유라 데리고 가서 다시 검사한다. 산부인과 과장한테 직접 집도하라고 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안 믿어. 도준의 지시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연서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도준이 비서에게 지시하는 그 모습조차 연서에게는 책임지기 싫어 발버둥 치는 비겁한 남자로 보일 뿐이었다. 그때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준은 연서가 듣도록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다. 오빠, 병원 예약했어? 나 청담동에 있는 마리아 산부인과로 갈 거야. 거기 원장님이 내 체질 잘 아셔. 무슨 소리야? 내 주치의한테 가. 종합병원으로 예약해놨어. 싫어. 오빠 사람 시켜서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그래. 낙태라도 시키려고.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 우리 아기. 오빠가 죽일까봐 무서워서 아무데나 못 가. 유라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다. 가짜 눈물이었지만 그 연기력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했다. 도준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다. 기억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유라를 강하게 몰아붙일 수가 없었다.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울지 마.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 대신 나랑 같이 가서 확인해. 내가 보는 앞에서 초음파 다시 찍어. 도준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전화를 끊은 도준이 연서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연서는 이미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경멸 어린 한숨이 들려왔다. 도준이 연서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연서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아이를 어르고 있었다. 햇살이 비치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다가갈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연서야. 도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연서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오해하지 마. 나 진짜 기억 안 나. 그 여자랑 잔 적 없어. 맹세해. 기억이 안 난다고? 연서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술 마시고 필름 끊겨서 딴 여자랑 자놓고 기억 안 나니까 없던 일이다. 그게 더 더러워, 강도준. 뭐, 차라리 사랑해서 잤다고 해.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근데 몸은 섞어? 당신이란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아랫돌이 간수 못하고 돈이랑 권력만 믿고 설치는 쓰레기야. 연서의 독설에 도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억울했다. 정말 기억이 없는데 상황은 자꾸 자신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말 다 했어? 난 널 위해서 해명하는 거야. 내가 오해하는 게 싫어서.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당신 핏줄 관리하느라 바쁜 거잖아.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가 진짜면 우리 우주는 찬밥 신세 되겠네. 배달은 형제끼리 유산 싸움이라도 시키려고. 이연서. 도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주가 놀라서 으앙 하고 칭얼거렸다. 도준은 씩씩거리며 다가가려다 겁에 질려 아이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치는 연서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내 멋대로 생각해. 어차피 넌 날 믿은 적 없었으니까. 도준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방에 남겨진 연서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준을 밀어내야만 했다. 정을 주면 안 된다. 그래야 2년 뒤에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건 여전히 그를 사랑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며칠 뒤
도준이 긴급 임원회의로 야근하는 날이었다. 최유라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펜트하우스 현관에 나타났다. 박 여사가 난처한 얼굴로 인터폰 화면을 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저기, 최유라 씨, 사장님이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하셔서요. 제가 사장님께 확인 전화를. 박 여사가 수화기를 들자 인터폰 너머의 유라가 표정을 싹 바꾸고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오빠 지금 임원회의 중인 거 몰라요? 1분 1초가 수십억 왔다 갔다 하는 회의 중인데 고작 케이크 배달 때문에 전화해서 방해하겠다고요? 아, 그게 전화하세요. 대신 오빠가 회의 망치고 화내면 아줌마가 책임지고 잘리세요. 전 몰라요? 해고 협박. 박 여사의 손이 멈췄다. 도준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회의 중에 전화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박 여사님, 저녁 준비 다 됐죠? 이거 연서 씨한테 좀 갖다 줘요. 산후조리엔 달달한 게 최고라던데. 유라는 자신이 사온 조각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다. 박 여사가 국을 데우러 등을 돌린 사이 유라의 손이 뱀처럼 재빠르게 움직였다. 핸드백에서 꺼낸 작은 약병. 무색무취의 수면 유도제 가루가 연서가 마실 보리차 물병과 미역국에 하얗게 흩뿌려졌다. 많이 먹고 푹 자야지. 영원히 깨지 말고. 유라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가루가 녹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잠시 후 연서의 방. 연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박 여사가 가져다 준 저녁상을 받았다. 입맛이 없었지만 젖을 먹여야 한다는 의무감에 미역국을 들이켰다. 목이 말라 물도 한 컵 다 마셨다. 30분이 지났을까? 연서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데도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왜 이러지? 머리가. 연서는 몽롱한 정신을 붙잡으려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시야는 점점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해졌다. 혀가 마비된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쓰러지듯 잠들고 말았다. 사모님? 연서 씨? 일어나 보세요. 누군가 뺨을 톡톡 두드렸다. 연서는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이 핑핑 돌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 한재희였다. 도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연서가 유일하게 믿는 소아과 의사. 제이, 선생님? 예방접종 날이라 왕진 왔어요. 근데 상태가 왜 이래요? 식은땀을 이렇게 흘리고. 제이는 연서의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 반응을 살폈다. 초점이 풀려 있고 동공 수축 반응이 현저히 느렸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이건 단순한 산후 피로가 아니었다. 어지럽지 않아요? 구역질은요?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요. 자꾸 잠만 오고 혀가 꼬여서. 제이는 연서가 마시다 남은 물병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무치였지만 컵 가장자리에 미세한 하얀 가루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본 제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졸피뎀 성분이에요. 수면제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밥이랑 물만. 제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집안에서 연서에게 약을 먹일 사람은 뻔했다. 누군가 음식에 약을 탔어요. 정신 차려요, 연서 씨. 지금 당신이랑 아이 위험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제이가 연서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몽롱했던 연서의 정신이 위험이라는 단어에 번쩍 들었다. 나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잘 들어요. 도주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로
펜트하우스 CCTV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한재희가 연서의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연서의 뺨을 만지고 이마를 짚고 급기야 연서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저 자식이. 도준이 태블릿을 집어 던질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주 예방접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진을 허락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할 줄은 몰랐다. 의사로서의 진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내 여자를 다른 수컷이 만진다는 원초적인 질투심이 화라산처럼 폭발했다. 비서실장, 당장 집에 전화해. 한재희 저 새끼, 당장 끌어내라고 해. 당장? 네. 하지만 사장님, 진료 중인데. 내 말 안 들려? 진료고 나발이고 내쫓아. 그리고 앞으로 의사 받고. 남자 의사는 절대 안 돼. 여의사로, 아니 60대 이상 할머니 의사로만 구해. 젊은 놈은 얼씬도 못하게 해. 도준의 고함 소리에 비서실장이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다. 화면 속에서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제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제이가 끌려나가면서도 연서를 향해 무언가 외치는 듯 했지만 오디오가 없어 들리지 않았다. 도준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도준이 캐리어를 든 채 연서 앞에 섰다.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룹에 사활이 걸린 미국 지사 인수합병 건이라 빠질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올 거야. 도준은 연서의 안색을 살폈다. 며칠 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창백해 보였다. 그는 연서의 뺨을 만지려다 연서가 움찔하며 피하자 씁쓸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다. 나 없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박 여사한테 시키고. 도준은 현관의 도열한 경호원들을 노려보며 살벌하게 경고했다. 잘 들어.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나가면 니들 목 다 날아가는 줄 알아. 특히 최유라. 그 여자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경호실장이 군기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준은 마지막으로 2층 테라스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탄 차가 멀어지자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요새처럼 고립되었다. 도준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밤, 경호실장의 무전기가 울렸다. 본부, 최유라 씨 도착했습니다. 문 열랍니다. 막아. 사장님 지시 잊었어? 절대 출입 금지야. 하지만 잠시 후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유라가 들어왔다. 경호실장이 달려가 막아섰지만 유라의 뒤에 서 있는 인물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피 코트를 걸친 장여사, 도준의 어머니였다. 회장 사모님? 경호실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도준의 명령이 절대적이라지만 그룹 회장 부인인 장여사를 막을 명분은 없었다. 비켜라. 내 며느리 될 애랑 손주 좀 보러 왔다. 도준이 없다고 어미까지 문전박대하는 거냐? 장여사의 호통에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다. 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장여사는 아이만 잠깐 보고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다. 너희들도 다 나가 있어. 며느리랑 집안일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거슬리게 서 있지 말고 정원에 나가서 보초나 서. 하지만 사모님, 사장님께서 내부는 내가 책임진다. 어미가 자식 집에 왔는데 감시받아야 하니 썩 나가지 못해. 장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경호실장은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집안에는 이제 연서와 유라 그리고 장여사뿐이었다. 장여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라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연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사냥을 앞둔 뱀처럼 연서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1층 거실에서 통화하는 유라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원장님. 네네. 그예요? 네,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거예요. 고아원 자리 알아봐 주셨죠? 연서의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다. 고아원? 처리? 네. 강도준 몰래 보내야죠. 죽었다고 하고 화장해서 가루만 뿌리면 돼요. 아님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쥐약이라도 먹이든가. 깔깔깔. 유라의 웃음소리가 악마처럼 들렸다. 연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라가 먹인 약 때문에 며칠간 시름시름 앓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 여자는 진짜다. 진짜로 우주를 죽이거나 내다버릴 사람이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연서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다. 도준이 없는 지금, 그리고 경호원들이 장여사 때문에 밖으로 나간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연서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번개가 번쩍였다. 제이가 알려준 타이밍이었다. 비가 많이 오면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어요. 특히 번개가 치면 순간적으로 정전이 될 수 있고요. 그때를 노려요. 연서는 아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싸서 앞으로 메고 주방 옆 다용도실 쪽문 앞에 섰다. 그때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집안의 불이 팥하고 꺼졌다. 정전이었다. 비상전력이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초. 지금이야. 연서는 제이가 알려준 대로 쪽문 옆에 수동 개폐 레버를 힘껏 당겼다. 전자식 락이 풀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끽. 문이 열리자 찬 비바람이 연서의 얼굴을 때렸다. 우주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켜줄게. 연서는 맨발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원수 뒤에 숨어 경호원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이 정문 쪽에서 정전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연서는 개구멍처럼 작은 쪽문을 통해 펜트하우스 담장을 넘었다.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져 무릎이 깨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연서는 빗속을 뚫고 도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저 멀리 제이가 보내준 콜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주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 연서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서 중요한 계약만 마무리 짓고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새벽 비행기를 탄 것이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연서 씨가 사라졌습니다. 도준의 걸음이 딱 멈췄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어젯밤 폭우로 정전된 틈을 타서 보안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뒤늦게 CCTV 확인해 보니 택시를 타고 도준이 비서실장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비서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하랬지. 내가 니들 목 다 날아간다고 했어. 안 했어. 도준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감히 도망을 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 배신감과 상실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핏줄이 터진 눈으로 도준이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GPS? 아이가 입고 있던 우주복 단추 속에 심어둔 초소형 GPS. 도준은 앱을 실행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한강대교 북단. 이동 중이었다. 찾았다.
도주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주차장으로 뛰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한강대교 위. 연서가 탄 택시가 빗길을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었다. 연서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아이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따뜻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잡히면 저 죽어요. 아유 손님, 비가 이렇게 오는데 더 밟았다간 황천길 가요. 그때였다. 뒤쪽에서 하이빔을 켠 스포츠카 한 대가 빗물을 가르며 미친 속도로 달려왔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택시 옆에 바짝 붙더니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빵! 빵! 어우, 저 미친놈. 운전을 뭐 저따위로 해. 택시기사가 욕을 하는 순간 스포츠카가 택시 앞을 칼치기로 가로막았다. 기익! 콱광!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받고 멈춰섰다. 연서는 비명을 지르며 앞 좌석 시트를 잡고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앞을 가로막은 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걸어왔다. 강도준이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문 열어. 당장. 도준이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다. 안 돼. 안 돼. 연서는 아이를 끌어안고 덜덜 떨었다. 도준은 문이 열리지 않자 팔꿈치로 유리창을 깨부술 듯 내리쳤다. 이연서, 나오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쾅, 쾅, 쾅. 유리창이 쩍하고 거미줄처럼 금이 갔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도준의 광기 어린 눈동자가 번뜩였다. 잡았다. 도준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연서의 눈에서 절망적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도준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다리 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콰르릉.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아스팔트를 때렸다. 한강대교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비스듬히 멈춰선 택시, 그리고 그 앞을 난폭하게 가로막은 검은색 스포츠카. 헤드라이트 불빛이 굵은 빗줄기를 가르며 위태롭게 번쩍이고 있었다. 문 열어. 당장. 강도준이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그의 손등이 찢어져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거센 빗물에 씻겨 내려가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도망친 여자를 다시 잡아넣겠다는 광기만이 그의 눈동자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기사님, 문 열지 마세요. 제발이요. 택시 안 이연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도준의 살기 어린 눈빛과 금방이라도 차를 부술 듯한 기세에 압도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안 열어? 이연서, 내가 기어이 내 뚜껑을 여는구나. 도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차 트렁크로 뛰어갔다. 그가 꺼내든 것은 골프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시 택시로 돌아와 뒷유리창을 후려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연서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머리를 감쌌다. 도주는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나와. 도준이 연서의 팔목을 낚아챘다. 빗물이 들이닥치며 연서의 옷을 적셨다. 싫어. 안 가. 이거 나. 고집 부리지 마. 비 오잖아. 애 감기 걸려. 도주는 연서가 반항하든 말든 짐짝처럼 그녀를 택시 밖으로 끌어냈다.
연서가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질 뻔하자 도준이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아 일으켰다. 비 맞지 마. 애 젖어. 도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연서와 아이 위로 덮어주었다. 납치범인지 보호자인지 알 수 없는 모순적인 태도였다. 그의 눈은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향한 시선만큼은 병적일 정도로 집요했다. 도준은 연서를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차는 스포츠카였지만 뒷좌석에는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유아용 카시트가 떡하니 설치되어 있었다. 타. 빨리. 못 타. 나 당신이랑 안 가. 우리 좀 놔줘, 제발. 연서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하지만 도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 문을 활짝 열고 카시트를 가리켰다. 여기 태워. 독일제야. 충격 흡수 최고라고. 당신 미쳤어? 이 좁은 차에 무슨 카시트야? 연서가 기가 막혀 하자 도준이 으르렁거렸다. 내 명의로 된 차가 10대야. 그 10대 전부에 카시트 설치해놨어. 내가 타는 차엔 언제든 내 아들 태울 수 있게. 그러니까 헛소리 말고 태워.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안전에 대한 강박. 도준은 아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정작 연서의 마음이 난도질당하고 있는 건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안고 탈게. 카시트 싫어. 말 좀 들어.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 가만 안 둬. 빨리 태우라고. 도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연서는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는 아이를 카시트에 눕히고 벨트를 채웠다. 도준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운전석으로 향했다. 집에 가서 얘기해. 감금? 그래, 차라리 평생 가둬줄게. 내가 자초한 거야. 도준이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기익, 부항. 반대편 차선, 어둠 속에서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던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다. 트럭의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준과 연서의 차를 정조준하며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도준이 차에 타려다 말고 멈칫했다. 눈부신 빛이 시야를 가렸다. 뭐야? 도준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고 있었다. 그 트럭은 운전석이 아닌 정확히 연서와 아이가 있는 뒷좌석을 노리고 있었다. 최유라가 사주한 트럭이었다. 죽여버려. 사고사로 위장해서. 유라의 지시를 받은 트럭 기사의 눈에는 오직 성공 보수만 보일 뿐이었다. 안 돼. 도준이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차에 탈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했다. 도준은 운전석 문을 닫을 생각도 못하고 몸을 날려 뒷좌석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늦었다. 차 안에 있던 연서도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엄청난 굉음을 내며 달려드는 거대한 쇳덩어리. 우주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연서는 카시트에 묶인 아이를 풀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연서는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날렸다. 그녀는 카시트 위를 온몸으로 덮쳤다. 자신의 등과 머리로 아이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인간 방패였다. 연서야, 피해. 도준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덤프트럭이 도준의 스포츠카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차체,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에어백이 터지는 하얀 가루가 흩날렸다.
도주는 충돌의 여파로 튕겨나가 도로 위를 굴렀다. 아스팔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왼쪽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찌그러진 차를 향해 있었다. 차가 뱅글뱅글 돌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쇳소리가 멈추자 빗소리만이 다시 거세게 들려왔다. 트럭은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으윽. 도준이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려 세상이 붉게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질질 끌며 차로 다가갔다. 연서야, 우주야. 차는 처참하게 박살나 있었다. 특히 뒷좌석 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도주는 성한 오른손으로 찌그러진 문짝을 뜯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열려. 제발 열려라 좀. 기기깃. 문이 억지로 뜯겨나갔다. 그리고 도주는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카시트는 멀쩡했다. 도준이 그토록 집착했던 최고급 프레임이 아이를 지켜냈다. 하지만 쏟아지는 유리 파편과 찌그러진 차체의 충격을 막아낸 건 카시트가 아니었다. 연서였다. 연서가 아이 위를 덮치고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연서의 등을 촘촘히 박고 있었고 찢어진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아이의 하얀 속사계를 적시고 있었다. 으앙, 으앙. 연서의 품속에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는 무사했다. 엄마가 온몸으로 만들어낸 핏빛 바리케이드 안에서 아이는 생채기 하나 없이 살아있었다. 연서야. 이연서. 도준이 연서의 어깨를 흔들었다. 연서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창백한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흘러내렸다. 눈 떠. 제발 눈 좀 떠봐. 나봐. 강도 좀 보라고. 도준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연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준의 손이 연서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토록 통제하고 싶어 했던 여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집착이,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상황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 도주는 빗속에서 짐승처럼 포효했다. 하늘도 함께 울듯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비켜, 다 비켜.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이동식 침대가 급하게 들어왔다. 도주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의료진을 밀치며 침대를 따라 달렸다. 침대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피투성이가 된 연서가 누워 있었다. 바이탈 떨어집니다. 혈압 60에 40? 복강내 출혈이 너무 심해요. 수액 더 가져와. O형 혈액팩 준비하고 수술실 바로 열어.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오갔다. 도주는 수술실 앞까지 따라가다 간호사들에게 제지당했다. 보호자분, 여기까지입니다. 나가 계세요. 살려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병원 다 사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나. 도준이 피 묻은 손으로 의사의 가운을 잡고 애원했다. 평소에 냉철한 강도준은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봐 겁에 질린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 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연서의 피,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색깔이었다. 강도준,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한재이였다. 아이가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확인하고 오는 길이었다. 제이는 도준을 보자마자 주먹을 날렸다. 퍽! 도준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다. 하지만 도준은 반항하지 않았다. 일어나,
이 계자식아. 제이가 도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가 죽인 거야. 알아? 내 그 잘난 집착이, 내 그 썩어 빠진 돈이랑 권력이 연서를 죽인 거라고. 도망치게 뒀으면 살았어. 내가 쫓아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다리 위에서 막지만 않았어도 사고는 안 났어. 이 살인마 새끼야. 제이의 말이 비수가 되어 도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맞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놓아주었더라면. 때려. 도준이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다. 더 때려줘. 차라리 죽여줘. 나 너무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서 미치겠어. 도준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천하의 강도준이 라이벌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제이는 잡고 있던 멱살을 스르르 놓았다. 도준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더 때릴 수도 없었다. 도준은 수술실 앞 의자에 시체처럼 앉아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태블릿 PC와 서류 봉투를 들고 달려왔다. 사장님, 경찰 쪽 라인을 통해 사고 조사 보고를 먼저 빼냈습니다. 치워. 그딴 거 안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보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심각한 목소리에 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비서실장이 내민 태블릿에는 사고 당시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기 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도준의 차가 보이는 순간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트럭 운전사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운전사 휴대폰이 박살났지만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계정을 해킹해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녹음? 네. 그리고 트럭 기사 계좌로 입금된 5억 원의 출처, 유령 법인이었지만 추적 끝에 실소유주를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최유라. 도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슬픔이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다. 최유라.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몰라 최유라 씨 의료 기록을 뒷조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진료 기록지를 꺼내 건넸다. 최유라 씨 임신 못합니다. 3년 전 아산병원에서 자궁 적출 수술 받은 기록입니다. 도준이 기록지를 낚아챘다. 진단명 자궁근종 수술명 자궁 적출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가짜 임신, 그리고 내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살인 청부. 우득. 도준의 손에서 진료 기록지가 구겨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지옥불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 어디 있어? 도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임신 쇼크라며 이 병원 12층 VIP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도준은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 묻은 셔츠 바람으로 악기 같은 형상을 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유라는 침대에 앉아 편안하게 사과를 깎아먹고 있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놀라서 어떡하니? 뱃속의 아기는 괜찮아? 옆에 있던 장 여사가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어머니.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대요. 근데 오빠는 연서 씨 때문에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그 천한 것 때문에 내 아들이 다치다니. 꼴 좋다. 이번 기회에 아예 저 세상 갔으면 좋겠구나. 장 여사의 말에 유라가 입꼬리를 실룩이며 웃음을 참았다. 쾅! 그때 잠겨있던 병실 문이 박살날 듯 열렸다. 또 도준아? 장 여사가 놀라서 일어났다. 하지만 도준은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침대에 앉아있는 유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야, 오빠. 도준아, 너 미쳤니?
임신한 애한테. 장 여사가 말리려 하자 도준이 비서실장에게 받은 녹음 파일을 틀어 장 여사 앞에 던졌다. 그 여자 탄 차 보이죠? 그냥 밀어버리세요. 실수인 척. 확실하게 처리하면 잔금 2배로 드릴게요. 유라의 살인 청부 음성이 병실에 울려 퍼졌다. 장 여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들었어? 당신이 며느리라고 감싸고 돌던 인연이 내 여자랑 내 아들을 죽이려고 트럭으로 밀어버렸어. 도준이 유라를 침대 밑으로 내동댕이 쳤다. 유라가 바닥을 기며 도준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오, 오빠. 오해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저거 조작된 거야. 조작? 그럼 내 뱃속에 있는 그 가짜 애새끼도 조작인지 확인해 볼까? 도준이 유라의 환자복 상의를 찢어버리듯 걷어 올렸다. 배에는 가로로 길게 난 하얀 수술 흉터가 선명했다. 이거 보이지? 3년 전 아산병원에서 받은 자궁 적출 수술 자국. 진료 기록까지 다 확보했어. 자궁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임신쇼를 해?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도준이 비서실장이 준 진료 기록지를 유라의 얼굴에 뿌렸다. 유라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가짜 임신, 살인교사. 모든 미천이 드러났다. 그때 병실 밖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유라 씨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유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유라는 발악하며 장 여사를 쳐다봤지만 장 여사는 충격을 받아 소파에 쓰러진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끌고 가. 도준이 차갑게 말했다.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콩밥 먹을 생각하지 마. 감방 안에서 뼈 한 조각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유라가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이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도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통쾌하지 않았다. 연서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수술은 끝났지만 연서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를 주렁주렁 매단 연서가 보였다. 도준은 멸균 가운을 입고 연서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링거 주사 바늘로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산소호흡기에 가려져 있었다. 도준은 조심스럽게 연서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서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기만 해. 도준은 연서의 손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안 가둘게. 보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우주 데리고 가고 싶으면 가. 꽃집을 하든 유학을 가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내 눈앞에 안 보여도 돼. 평생 나를 저주해도 돼. 도준의 눈물이 연서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발 죽지만 마. 나를 살인자로 만들지 마. 우주한테 엄마 없는 애로 만들지 말라고. 오만했던 재벌 3세 강도주는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고 싶은 뒤늦은 후회로 점철된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연서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진심이었다. 그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돈으로 계약서로 올가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한마디면 되었을 것을. 그때였다. 비. 규칙적이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수치들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연서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연서야? 도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코드 블루.
중환자실 3번 베드. 스피커에서 다급한 방송이 나오고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보호자분 비키세요. 제세동기 가져와. 충전 200. 안 돼. 연서야. 안 돼. 도주는 간호사들에게 떠밀려 나가면서도 연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의사가 전기 충격기를 연서의 가슴에 대는 순간 도준의 절규가 병원을 뒤흔들었다. 이연서. 삐. 모니터의 굴곡이 사라지고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허공을 갈랐다. 차지. 200. 샷. 쾅. 제세동기의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이연서의 상체가 튀어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차지 200. 물러서세요. 샷. 쾅. 강도준은 간호사들에게 붙들려 뒤로 밀려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눈앞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데려가지 마. 평생 신을 믿어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였다. 돈과 권력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 모든 걸 가져가도 좋으니 이 여자만은 살려달라고. 삐. 길게 이어지던 기계음이 멈추지 않았다. 의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패드를 잡으려던 찰나였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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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처럼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다시 굴곡을 그리기 시작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사이누스 리듬 사이너스 리덤 돌아왔습니다. 바이탈 안정화되고 있어요. 의사의 외침에 도주는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짐승처럼 오열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병원 바닥을 적셨다. 연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였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따가운 햇살. 연서는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강도준이었다. 하지만 연서가 알던 강도준이 아니었다. 말끔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꾀죄죄한 몰골이었다. 그는 연서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댄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마치 그 손을 놓으면 연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꽉 쥔 채로. 도준 씨. 연서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세한 울림에도 도준은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연서야,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도준의 충혈된 눈이 흔들렸다. 그는 닥터코를 누르려다 말고 다시 연서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고마워. 깨어나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천하의 강도준이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연서는 그 낯선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우주는, 우리 우주는? 괜찮아. 털끝 하나 안 다쳤어. 지금 신생아실에서 잘 놀고 있어. 내가 지켰잖아. 도준이 연서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유리 조각을 만지듯 조심스러웠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너 그렇게 만든 것도 우주 위험하게 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도준은 연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인의 모습이었다. 연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장여사 도준의 모친가 병원을 찾았다.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복도를 걸어오는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못마땅함이 서려 있었다. 쯧쯧. 그러게 내가 뭘 했니? 1,000개 들어오면 집안에 풍파가 인다고 했지? 결국 사고를 치고 장 여사가 병실 문을 열려는데 거대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도준이었다. 비키거라. 꼴이 그게 뭐니? 회장 아들 체면 구기게. 돌아가세요. 도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뭐? 2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내 손주 보러 왔다는데. 장 여사가 언성을 높이자 도준이 싸늘하게 웃었다. 손주? 어머니가 언제부터 우주를 손주 취급하셨습니까? 천한 며느리 배에서 나온 아이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이세요? 그건 최유라가 살인 청부할 때 어머니도 옆에 계셨죠? 며느리 될 애라며 감싸고 도시면서 그 여자가 내 여자랑 내 아들 죽이려던 계획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신 겁니까? 도준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장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몰랐다. 설마 죽이기까지 할 줄은. 방조도 죄입니다.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강도준, 경고하는데 다시는 내 가족 얼씬도 하지 마세요. 내 아들, 내 여자 건드리면 그땐 어머니라도 안 봐드립니다. KJ 그룹 지분 싸움, 진흙탕 개싸움으로 만들기 싫으시면 당장 꺼지세요. 도준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복도에 남겨진 장 여사는 분함과 충격에 입을 뻐끔거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도준은 그렇게 자신의 핏줄보다 더 지독했던 어머니라는 족쇄를 끊어냈다. 도준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연서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도준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연서가 지긋지긋해하는 그 누런 봉투였다. 또 계약서야? 연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도준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 및 친권 포기 각서. 이게 뭐야? 내가 작성한 거야. 친권, 양육권. 전부 너한테 넘긴다는 내용이야. 도준은 그 자리에서 연서가 썼던 2년 노예 계약서를 꺼내 반으로 찢어버렸다. 찌익 하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갈랐다. 2년 있을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떠나도 돼. 위자료랑 양육비는 내가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넣어뒀어. 거절하지 마. 내 아들 키우는 값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지은 죄 갚는 돈이니까. 도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집도 구해놨어.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꽃집. 1층에 낼 수 있는 상가주택이야.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놨어. 도준 씨, 가서 우주랑 행복하게 살아. 나 같은 놈은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살아. 도준은 차마 연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섰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였다. 잡고 싶었다. 가지 말라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임을, 그 집착이 연서를 죽일 뻔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랑하니까 보내줘야 했다. 연서가 퇴원하는 날, 도준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비서실장이 와서 연서를 도준이 마련해준 상가주택으로 안내했다. 같은 시각, 텅 빈 펜트하우스. 도준은 아이방에 서 있었다. 주인이 사라진 텅 빈 아기 침대. 연서의 온기가 남아있던 이불. 도준은 아기 침대 난간을 잡고 주저앉았다. 으아앙. 넓디 넓은 펜트하우스에 도준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옥탑방보다 더 춥고 외로운 황금 감옥에
홀로 남겨졌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처절한 고독이었다. 그렇게 도주는 연서를 놓아주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1층 상가에 우준의 꽃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가게 안은 싱그러운 꽃향기로 가득했다. 연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꽃다발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와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엄마, 마마. 가게 안쪽에서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아이. 이제 갓돌이 지난 우주였다. 통통한 볼살과 도준을 쏙 빼닮은 눈매. 우주는 꽃바구니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까르르 웃었다. 우주야, 뛰면 안 돼. 넘어져. 연서가 환하게 웃으며 우주를 안아 올렸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도준이 준 돈은 차고 넘쳤지만 연서는 사치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와 함께 꽃을 만지고 밥을 해먹고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비 오는 날이나 늦은 밤이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다. 그 남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가게 밖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무 그늘 아래 정차해 있었다. 도준이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날카로웠던 눈매는 깊어졌고 늘 입던 명품 수트 대신 편안한 니트의 코트 차림이었다. 그는 차 창문을 조금 내리고 꽃집 안에서 연서와 우주가 웃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잘 지내는구나. 다행이다. 일주일에 한 번. 도주는 몰래 이곳을 찾아와 먼발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그림자처럼 맴돌 뿐이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고 우주가 공을 쫓아 밖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공이 대굴대굴 굴러 도준의 차 쪽으로 향했다. 공. 우주가 뒤뚱거리며 차 쪽으로 다가왔다. 도준은 당황해서 창문을 올리려다 아이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다. 도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우주는 도준을 빤히 쳐다보더니 방긋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 문을 두드렸다. 빠빠. 아빠라고 부른 걸까?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홀린 듯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우주야. 안녕? 도준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떨리는 손을 뻗자 우주가 도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따스한 온기에 도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우주야, 어디 갔어? 연서가 다급하게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멈춰섰다. 검은 차 앞에서 우주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남자. 강도준. 도준 씨? 연서의 목소리에 도준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그는 죄 지은 사람처럼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미안해. 얼씬도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도준은 허둥지둥 차에 타려고 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다. 연서가 자신을 보면 끔찍해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지 마요. 연서가 도준의 옷소매를 잡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서 볼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가게 앞에 몰래 왔다 가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연서는 알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면 가게 앞에 서 있던 검은 차, 그리고 문고리에 걸려 있던 영양제와 우주의 장난감들. 모두 도준의 흔적이었다. 연서야, 나는. 밥은
먹고 다녀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연서의 따뜻한 한마디에 도준의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연서는 도준을 가게 안으로 들였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은 아니었다. 도준은 우주가 노는 모습을 눈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연서는 그런 도준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테이블 위에 놓인 도준의 낡은 지갑을 보게 되었다. 가죽이 해진 명품 지갑. 도준이 5년 전 연애 시절에 썼던 지갑이었다. 연서의 시선이 지갑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에 꽂혔다. 이거. 연서가 지갑을 집어들려 하자 도준이 황급히 감추려 했다.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연서가 더 빨랐다. 지갑 속에서 나온 사진은 5년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갔던 여행지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연서와 쑥스러운 듯 V를 그리고 있는 도준. 아직도 이거 가지고 다녔어요? 연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준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너무 미운데 또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 도준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심이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 그것은 오직 연서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였다. 바보. 연서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계약 같은 거 말고, 널 가두는 거 말고, 그냥 우주 아빠로서, 그리고 널 사랑하는 남자로서 옆에 있게만 해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종노릇을 하라면 하고 나가라면 나갈게. 그냥 너희들 보게만 해줘. 도준이 연서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과거의 강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사랑을 구걸할 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연서는 잠시 도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 1년의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했고 그리움을 키워냈다. 연서는 이제 도준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그를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 종노릇은 필요 없고요. 연서가 짐짓 튕기며 말했다. 우주 목욕시키는 거, 기저귀 가는 거, 그거부터 배워요. 재벌 회장님 손에 물 좀 묻혀야겠는데 괜찮겠어요? 도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할게. 다 할게. 똥기저귀 1000번도 갈 수 있어. 약속했어요? 무르기 없기에요. 연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5년 만에 다시 맺어진 약속. 이번에는 종이 쪼가리 계약서가 아닌 마음으로 맺은 진짜 약속이었다. 따스한 봄날의 공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산책로를 세 사람이 걷고 있었다. 도준은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우주의 기저귀 가방이 매여 있었다. 값비싼 명품 수트 대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도준은 영락없는 아들 바보 아빠의 모습이었다. 아빠, 고. 유모차에 앉은 우주가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도준이 웃으며 벚꽃잎 하나를 잡아 우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아들, 꽃이 좋아? 엄마 닮아서 꽃 좋아하네. 당신도 참 팔불출이야. 연서가 웃으며 도준의 팔짱을 꼈다. 도준은 그 따스한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수백억의 자산도 줄 수 없었던 행복.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평범한 오후의 햇살 속에 있었다. 사랑해, 연서야. 도준이 멈춰서서 연서에게 속삭였다. 나도요.
연서가 발돋움하여 도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벚꽃 비가 내리는 거리 위로 세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마저 하나로 겹쳐진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오늘의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도준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서였다면 저렇게 속을 썩인 전 남편을 다시 받아주실 수 있나요? 1번 아이 아빠니까 한 번은 용서한다. 2번 절대 용서 못한다. 아이랑 둘이 산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